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어 있는 컴퓨터 키보드나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사용하게 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인데요. 이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방아쇠 수지라는 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정형외과 전문의 배주환 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스마트폰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사실 삶이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건강 역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이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방아쇠 수지증이라는 권총 방아쇠를 당길 때 현상처럼 손가락을 굽히거나 필 때 손가락이 딸깍거리는 질환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구부러지는 동작을 할 때 힘줄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잡아주는 띠 같은 활차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이 두꺼워지면서 통과하는 힘줄이 눌려서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제 활차라는 건데 활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위인가요? 네, 손가락에는 관절마다 활차라는 띠가 있는데요. 활차는 손가락이 구부러지거나 펼 때 힘줄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낚싯대를 상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요. 길다란 낚싯대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낚싯줄을 잡아주는 고리가 있는데요. 네. 이 고리와 같은 구조가 활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리가 있어서 낚싯줄이 늘어지지 않고 낚싯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활차 역시 손가락 힘줄이 늘어지지 않고 손가락 뼈에 붙어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네. 그중 손가락 뼈와 손바닥 뼈가 만나는 부위가 특별히 좀 더 좁아지게 되는 부위인데요. 그 부위에서 힘줄이 활차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방아쇠 수지증은 그 부위 활차가 비유되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병명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구부리는 그 힘줄을 덮고 있는 지지대가 비유되어 생기는 병이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좁아진 활차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지다가 네. 손가락을 펼 때 어느 순간 되면은 툭 소리가 나면서 손가락이 펴지게 되는데요. 그게 마치 권총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딸깍거리는 현상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거네요. 자, 근데 이렇게 손과 손목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손가락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은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만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의 흔한 원인이 되는 방아쇠 수지증 이외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을 비롯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신경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그럼 이 방아쇠 수지는 좀 흔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가락 통증으로 외래 진료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방아쇠 수지 증상을 얘기하실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좀 늘고 있다고요? 네,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앓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건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의하면은 2015년에 18만 명에서 2019년에는 23만 명으로 25%나 증가를 했고요. 여성이 15만 명으로 남성에 비해 2배가량 많았습니다. 50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27.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아쇠 수지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엄지족. 자, 이 엄지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유독 이 엄지손가락 사용이 많은 일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자, 이런 엄지족들이 방아쇠 수지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최근 직업적 특성상 장기간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서 직장인들을 비롯한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스마트폰 사용이 양손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던가 한 손으로 폰을 잡고 한 손에 검지손가락으로 많이 터치를 하죠. 이렇게 특정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방아쇠 수지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아쇠 수지는 주로 엄지손가락에 나타나는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엄지손가락에 주로 발생하여서 방아쇠 무지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요. 아. 최근에는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도 자주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드물게는 두 번째나 다섯 번째 손가락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손가락에나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엄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순서로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 엄지나 검지 이렇게 두 개 이상 손가락에서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지 네, 궁금해요. 대부분은 한 개 손가락에서 방아쇠 수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직업적으로나 취미 활동 등 현대인들의 손가락 사용이 부쩍 많아지면서 동시에 여러 부위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증상이 동시에 여러 부위에 발생하여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방아쇠 수지의 발생 원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차가 비유되는 원인이 이 손가락이 과하게 사용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반복적인 사용과 잦은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손가락 무릎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과사용이 문제가 되는 거라면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어떤 직업병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가정주부나 공장에서 가위 같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손가락을 자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잘 생기게 되고요. 힘있게 누르는 동작을 손가락으로 자주 하게 되게 되면 발생하는 질병이 방아쇠 수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이 방아쇠 수지는 이렇게 후천적인 손가락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어떤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는지. 아, 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활차라는 구조물이 두꺼워져서 방아쇠 수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방아쇠 수지증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기가 엄지손가락에 유독 힘을 주고 펴지 않는 것 같다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아형 방아쇠 수지는 손에 발생하는 그런 선천성 기형 중에 좀 흔한 편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소아형 방아쇠 수지가 있다면 어릴 때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 손에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 중에서는 가장 흔한 편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질병의 경과는 양호한 편입니다. 네. 5년 이후에 한 4분의 3 정도가 스트레칭 운동을 시켜주다 보면은 자연히 증상이 소실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이 안 될 정도로 펴지지 않거나 자주 아파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간 관찰을 하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이 권장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통계 살펴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손사용이 많은 가사 활동과 폐경 등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중년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50대 스마트폰 보유율이 98%에 달하고 그쵸. 사용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제일 흔하게 겪는 처음 증상은 손을 많이 쓰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손을 쥐기 불편하다, 아프다, 뻑뻑하다, 부었다 등입니다. 즉 초기에는 건초염, 관절염과 같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특히 손가락을 펴는 동작에서 안 펴지거나 펴지더라도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네. 통증을 느끼면서 펴지는 것을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불편하다, 아프다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손가락에 통증이 오면서 잘 펴지지도 않는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지장을 느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뻑뻑하고 불편해하는 정도였다가 더 진행이 되면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안 펴지게 되니까 일상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대부분 이렇게 심해졌을 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 또 근육통 정도로 여기고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방아쇠 수지 증후군 진단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손가락과 그 손바닥 뼈가 만나는 지점에 손바닥 쪽을 눌러봐서요.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때 손가락이 펴지거나 굽히기 힘든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아쇠 수지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사 질환. 방아쇠 수지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뭐 손가락 관절 발생하는 질환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아쇠 수지 증후군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아쇠 수지증은 특징적으로 손가락 뼈와 손바닥 뼈가 만나는 부위 손바닥 쪽에서 통증이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특징적이다 보니까요. 사실 쉽게 감별이 가능하지만 여러 손가락에 다발성으로 발생했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듀피트렌 구축증일 때도 방아쇠 수지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에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척골신경병증과도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듀피트렌 구축증 굉장히 좀 생소한데 이거 어떤 질환인가요? 듀피트렌 구축증은 우리 손바닥의 피부와 힘줄 사이에는 손바닥 힘줄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서 딱딱하게 결절 형태로 이루어서 굳어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도 손가락을 끝까지 펼 수 없는 손가락 구축이 발생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듀피트렌 병명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름 붙여진 뭐 이유가 있나요? 네, 듀피트렌이라는 1834년 이 질환을 처음 보고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유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방아쇠 수지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 있을까요? 네, 두 증상 다 손가락이 구부려져서 펴기 힘들기 때문에 비슷한 증상을 초기에는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듀피트렌 구축은 방아쇠 수지증과 달리 손가락이 튕겨지며 풀려지는 방아쇠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듀피트렌 구축은 점차 띠 형태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증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이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척골신경병증 역시 이 방아쇠 수지와 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 척골신경병증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척골신경병증은 팔꿈치의 내측을 따라서 척골신경이 눌리거나 반복적인 자극을 받아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발병 초기에는 특히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내측의 저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간혹 방아쇠 수지증과의 증상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방아쇠 수지증과는 달리 손가락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유사한 증상 보이는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방아쇠 수지와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이 되겠습니다. 진행되면서 연골 손상 및 관절 파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손가락 변형을 유발하긴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다 보니까 관절뿐 아니라 전신적으로 피로감, 발열, 체중 감소 등 전신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여러 마디에 동시에 침범하여 증상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절염 얘기가 나온 김에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볼게요. 방아쇠 수지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방아쇠 수지증이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방아쇠 수지증이 합병되게 되면요, 관절 부위의 부종이 지속되거나 통증으로 운동을 회피하게 되면은 손가락 관절염의 악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관절염은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통 무릎이나 어깨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가락 역시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의 통증과 함께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른 퇴행성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움직임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한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아쇠 수지를 방치하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본격적인 치료하기 전에 손가락을 쓰지 않고 잘 이제 쉬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연 치유도 되나요? 아, 네, 가능합니다. 어, 과사용으로 인한 힘줄의 비대화가 원인이다 보니 초기에는 손상을 줄이게 되면은 힘줄의 부종이 완화되면서 힘줄과 활차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제때 치료하지도 않고 계속 쓰고 그리고 증상이 반복될 경우 손가락이 아예 굽혀지지 않는 등 그러니까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증상이 심해지면은 손가락을 아예 굽히거나 피지 않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시간이 오래 끌어질수록 그럼 만성화되는 거겠죠? 네, 활차가 늘어나지 않거나 굴곡 힘줄의 비유가 계속되는 경우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성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법도 좀 살펴볼게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로 진행을 할까요? 네, 방아쇠 수지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종양이나 관절의 아탈구, 유리체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엑스레이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방아쇠 수지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선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통증. 잠긴 상태가 계속된다면 손가락이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굴곡 구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굴곡 구축.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선생님? 네, 굴곡 구축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손가락을 신전하려고 해도 신전되지 않고 관절 운동에 제한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손가락을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자, 사실 손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잘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방아쇠 수지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선생님? 네,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와 함께 스테로이드를 힘줄 내로 주입을 하면은 단기적인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데요. 네. 초기에는 금방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앓은 이완 기간이 짧고 한 개의 손가락만 침범한 경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어머니들이 흔히 이제 뼈주사라고 부르는 뼈주사. 주사인데요. 네네. 약물 자체에 사실 문제이기보다는 효과가 좋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자주 반복해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경우 간혹 힘줄의 파열, 피부 저색소와 감염,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는 속설도 좀 많아요. 뭐 주사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 또 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치료에 근본적인 도움은 뭐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치료 효과가 좋다 보니까요. 과도한 사용이 많다 보니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적절한 주사 치료 주기와 전문의의 안정적인 주사 치료만 한다면은 부작용 걱정 없이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방에 따라 적절히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럼 방아쇠 수지도 이런 주사 치료를 같은 보존 치료 잘 받으면 나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손 사용을 줄이면서 약물 및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염증이 심하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반복해야 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손가락에 잠김이나 구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아쇠 수집 중에 수술은 10분 내로 간단히 진행이 되는데요. 오. 활차를 절개해서 힘줄이 눌리는 것이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피부 절개 없이 주사 바늘이나 특수 기구만으로도 활차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당히 진행되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활차를 확인하고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손가락 사용 가능한지, 그러니까 재활 치료 같은 게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활차를 절개하고 나면은 가볍게 손가락 스트레칭을 자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수술 이후 바로 움직일 수는 있긴 하지만은
수술 후 상처의 관리나 과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겨두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당뇨. 당뇨와 방아쇠 수지 뭐 관련이 있나 봐요, 선생님? 네, 최근 당뇨 환자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스웨덴 룬드 대학 연구팀이 2004년에서 2019년까지 당뇨를 진단받은 18세 이상 환자 9만 5천 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혈당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발병 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조절이 가장 나쁜 그룹은 혈당 조절이 잘 된 그룹보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 발병 위험이 5배나 높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높은 혈당이 손가락 힘줄과 결합 조직을 더 두껍게 만들어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뇨 환자의 경우 방아쇠 수지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아쇠 수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가능하다면은 손을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필요하다면은 부목을 해서 고정을 해도 사용을 줄이기도 하고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자주 스트레칭 해주고 네. 같은 자세를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지그시 당겨서 이완을 시켜주면은 힘줄에도 좋고 관절 강직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손가락에 통증이 생기고 지속되는 상태라면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병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적당한 휴식을 잘 취해주고 또 손가락을 폈다 구부렸다 하는 이런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주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